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란 이름의 사기꾼들과 연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 행복해지고 있는 강미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풀어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에 저처럼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은 사기꾼들에게 속아 평생 모은 걸 다 잃을 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그 늪에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받은 만큼 정확하게 돌려줬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8이 될 때까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하나를 키우는 데만 모든 시간을 쏟았고 직원이 늘어나는 동안 제 통장 잔고도 같이 늘어나는 게 참 좋았죠. 그런 제가 거래처 미팅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중견 제조업체 차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남편은 첫 미팅 자리에서 제 제안서를 펴고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강 대표님, 이 컬러 조합 정말 좋네요. 우리 회사 신제품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폰트 크기는 조금만 더 키워보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도 고민했어요. 차장님 의견 반영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봐주시니까 저도 일할 맛이 나네요. 남편의 다정한 말투, 제 일을 존중해주는 태도, 그리고 미팅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들려준 진지한 인생 이야기에 저는 천천히 마음이 열렸습니다.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난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좋은 사람 생기고 확신이 서면 바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 남편은 친정에 와서도 흠잡을 데 없이 행동했습니다. 부모님이 한참 만에 저한테 살짝 귀뜸하셨습니다.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 네가 좋다면 우리도 좋아.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남편만 나오셨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하나뿐인 형이 안 보이는 건 좀 의외였어요.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차려입고 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미주가 이렇게 야무져. 우리 재훈이가 복도 많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재훈씨 만나서 든든해요. 근데 큰아주버님은 안 오셨네요. 제가 그 한마디를 던졌을 때 식탁 위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박자 늦게 웃으며 손을 저으셨어요. 아, 그게 우리 큰애가 사업 때문에 출장이 잦아. 오늘도 지방 출장 중이라 다음에 자리 만들면 인사하자. 형이 좀 바빠. 결혼식 때는 꼭 오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면 바쁠 수도 있죠. 게다가 그때 저는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주는 설렘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화려한 진주 반지를 끼워주셨거든요. 이건 내가 평생 아끼던 거다. 우리 미주한테 꼭 주고 싶었어.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할게요. 그 진주 반지를 보면서 전 다짐했습니다. 이 어머니께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요. 결혼식 당일, 저는 식장에서 처음으로 시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랑 가족석에 진득하게 앉아있질 못하더라고요. 자꾸 식장 입구 쪽을 그리고 안내 데스크 쪽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미주야, 우리 형 인사해. 형, 이쪽이 이제 내 아내가 될 미주야. 아이고, 우리 재수씨 정말 예쁘시네요. 동생이 운이 좋네. 아주버님 잘 부탁드려요. 부탁은 무슨, 가족끼리 잘 지내요. 그 능글맞은 웃음을 본 순간 전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그땐 저도 그저 식이 무사히 끝나기만 바랬습니다. 패백을 마치고 한복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식장 매니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왔어요. 신부님, 신랑님 잠깐만요. 큰일이 났는데 신랑 측 축의금함이 사라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분 전쯤 누가 가져갔다는데 저희가 CCTV 돌려보니까 매니저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아주버님이 축의금함을 통째로 들고 식장 뒷문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질렸더군요. 형이 왜? 아주버님이 축의금을 들고 갔다고? 잠깐만, 내가 형한테 전화해볼게. 남편이 전화를 걸었지만 시아주버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식대 결제 시간이 다가왔어요. 거의 1,5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제 손을 잡았어요. 미주야, 미안한데 내 카드 한도가 안 돼. 일단 네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빨리 갚을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카드 2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기로 했죠. 그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고개를 살짝 떨구셨을 뿐입니다. 미안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별말 안 했어요. 이게 남편이나 시어머니 탓은 아니니까요. 신혼여행 첫날 밤 남편이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미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실은 이래서 형한테 결혼하는 거 숨기려고 했거든. 형이 항상 우리 집 재산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결혼식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항상?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이 사업한다고 집안 돈 다 빼먹고 친척 돈도 빼먹고, 그런데 엄마가 형을 너무 끼고 도셔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 나도 결혼할 때 올 줄은 진짜 몰랐어. 거기다 축의금 봉투까지 들고 갔을 줄은. 그럼 그 돈 어떻게 받을 건데? 받을 수는 있어? 솔직히 결혼 끝나고도 담례하고 뭐 하면 돈 엄청 나갈 텐데 그건 어쩔 거야.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게. 진짜야. 신혼여행만 다녀와서 바로 해결할게.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첫날 밤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미주야,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우리 큰애 때문에 너 신혼 첫날부터 이 무슨 꼴이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년이야.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일단 신혼여행 다녀와서 의논해요. 그래. 그런데 미주야, 우리 큰애가 그래도 본성이 나쁜 애는 아니야. 사업한답시고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이번 한 번만 이해해다오. 응? 그래도 네 큰아주머님인데. 저는 그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며 울고 다른 한편으론 큰아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시아주버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매복하듯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여보,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 형이랑 술 한잔 했어. 형? 아주버님 만났어? 축의금 돌려주러 온 거야? 아니, 그 형이 이번에 진짜 큰 거 한 방을 잡았는데 5천만 원만 주면 2배로 갚는데. 그러면 그때 가져간 돈도 이자 쳐서 받을 수 있잖아. 해롱거리며 횡설수설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뭐? 당신 미쳤어? 진짜 줬어? 줬냐고! 그 돈이 있었으면 나한테 줬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제가 때리던 말던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여보, 한 번만 믿어줘. 진짜 마지막이야. 형이 약속했어. 2달 안에 1억으로 돌려준다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이 약속이야? 결혼식 때 축의금은 어떻게 됐어? 그걸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도로 돈을 주고 와? 나 지금 카드값 터져서 고생하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번엔 진짜야. 어머니가 보증하셨어. 전 그날 정말 짐을 쌀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또 우시면서요. 예, 어제 큰애가 왔었어. 내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하더라. 그래서 둘째한테도 말한 거야. 어머님, 그 돈은 진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 솔직히 좀 그래요. 기존에 빌린 돈도 안 갚고 다시 돈을 투자하라니.
게다가 그 5천만 원은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돈 대부분이에요. 이번엔 진짜야. 한 번만 우리 큰애 믿어줘. 응? 너도 우리 가족 아니야. 날 봐서라도 한 번만. 저는 벼르고 있었어요. 시모도 남편도 아주버님을 믿으라고 했으니 한 번만 기다려보기로 했죠. 안 되면 진짜 남편을 쥐잡듯 잡아서라도 돈을 다 돌려받으려고 각오까지 했죠. 그리고 약속한 2달이 지났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연락이 끊겼어요. 약속한 1억은커녕 10,000원 한 장 주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은 고개만 숙였어요. 미안해 여보. 형하고 연락이 안 돼. 여보, 당신 진짜 어쩔 거야? 그 돈 중에 절반은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다시 받아낼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을 운운하더군요. 5천만 원이 아무리 아까워도 그렇지 어떻게 아주버님을 무슨 범죄자 대하듯 하니? 솔직히 불쾌하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가던 시댁 방문도 줄였고 안부 전화도 짧게 끊었어요. 너 요즘 나한테 시위하니? 내가 큰애 일로 면목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님, 일이 바빠서요.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서운하게 하는 것도 좀 그래. 네 입장에선 서운하고 그랬겠지. 근데 내 입장도 알아줘야지. 난데 미안하지 않겠어? 나도 미안한데 근데 어쩌겠니? 사업이 잘못된 것을. 이후로 미안하다는 말이 자꾸 늘어났어요. 처음엔 진짜 미안해서 그러시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1년이 막 지났을 무렵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신제품 미팅을 하던 중에 등기 한 통을 받았어요. 봉투를 뜯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받은 1억짜리 대출에 제 사업장이 추가 담보로 잡혀 있다는 통지서였거든요. 저는 급히 회의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일을 머릿속에서 꺼냈어요. 2달 전 남편이 저한테 서류 묶음을 가져왔었거든요. 여보, 이거 사업자 보험갱신이래. 여기 서명 좀 해줘. 또? 작년에 했잖아. 이번엔 약관이 바뀌었대.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 알았어, 이리 줘. 저는 그날 직원 회의가 있어서 서류를 첫 장만 읽고 끝장에 그냥 서명만 했습니다. 그 자필 서명이 1억짜리 대출의 추가담보 동의서로 둔갑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통지서를 들고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에 들어온 남편한테 통지서를 던졌어요. 야, 이거 뭐야? 설명해봐. 여보, 그게 2달 전에 사업자 보험 갱신이라고 했잖아. 이게 사업자 보험이야? 네 명의 1억 대출에 내 사업장이 담보로 들어간 거잖아. 형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서. 형? 또 형이야? 그 5천만 원도 안 돌려받았는데 또 형이라고? 그것도 내 사업장을 담보로? 미주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미안하긴 해? 난 너랑 못 살아.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1달을 머물렀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얼굴이 반쪽이 돼서 들어오자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만에 입을 떼셨어요. 넌 어떻게 하고 싶냐? 전 이혼하고 싶어요. 사업하는데 돈으로 사고치는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1달 동안 이혼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1달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친정에 찾아오셨어요.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돈, 저희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키웠어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어머, 사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나도 정말 죽고 싶다. 네 신혼을 망쳐놓고 무슨 면목으로 널 보겠니? 그런데 우리 재혼인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한 번만 어머니 봐서 다시 돌아와 다오. 응?
시어머니는 그날 2시간을 우셨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그 1억은 내 명의 부동산을 보증으로 잡고 분할 상환해서 다 갚을게. 네 사업장은 절대 잃지 않게 할게. 그리고 우리 큰애는 앞으로 너희한테 절대 접근 못하게 하마. 그러니까 이혼은 없던 걸로 해주면 안 되겠니? 잃은 돈이 생각났고 그걸 돌려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에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을 찾으면 바로 연락해서 빚을 받아내겠다는 거였죠. 시아주버님을 찾기 전엔 1억 대출은 시어머니가 보증을 서고 분할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쓰셨습니다. 저는 그 각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이 집의 평화를 약속하는 종이가 될 수 있을까? 그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시아주버님은 내가 찾는 걸 아는 사람처럼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남편도 회사 일에 충실했고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그 평화에 안심하고 사업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직원 5명에서 10명으로 2배가 됐고 시내 사무실로 옮길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한숨부터 쉬셨어요. 미주야,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내가 죄인이야. 너한테 면목이 없어. 내가 죽어야 너한테 빚을 갚지.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식의 대화가 1달, 2달, 반년이 지나도 똑같이 반복됐어요. 친척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 가서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동서, 나 둘째 며느리한테 너무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못 들겠어. 형님 왜요? 둘째 며느리가 잘 못해드려요? 아니야, 그 애가 잘 못해주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큰애 일로 죄인이라서 그 애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듣고 있다가 가슴이 갑갑해졌어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명절 모임에서 한 친척 어른이 절 따로 부르더라고요. 예, 너 네 시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하지 마라. 요즘 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더라. 고모님, 제가 어머님께 잘못한 게 있나요? 계속 네 눈치 보고 있잖니.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좀 차리드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이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 만나는 자리가 숨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저는 몸살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남편과 의논해서 식당을 예약했고 어떻게든 가서 인사만 드리고 일찍 일어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신 전날 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미주야, 나다. 너 몸살 났다며? 네, 어머님. 그래도 내일은 어떻게든.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그런 거 받으면 마음이 더 안 좋아. 와봤자 너만 불편하고 힘들지. 집에서 푹 쉬어. 응? 너 안 와도 섭섭하지 않아.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아이 그럼. 내가 면목이 없어서 너 보기도 그래. 푹 쉬고 다음에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소 시어머니는 어떤 핑계로도 그런 자리에 며느리가 빠지는 걸 용납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파도 얼굴은 비추고 가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 생신에 며느리한테 집에서 푹 쉬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 아주 작은 녹음기를 몰래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양복을 차려입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한테 다정하게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푹 쉬어. 엄마한테 잘 전할게. 미음이라도 끓여 먹고. 응, 조심히 다녀와.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8시쯤 들어왔습니다. 약간 술 냄새가 났지만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었어요. 여보 좀 어때? 미음은 먹었어? 응, 좀 먹었어. 어머님은 어떠셨어? 엄마 좋아하시더라. 친척들도 다 왔다 갔어. 당신 아프다고 안 온다고 했더니 다들 안타까워하시더라. 그래도 다들 재밌게 잘 놀다 가셨어. 그래? 다행이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들고 코를 골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남편의 양복으로 갔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거실로 나가 헤드폰을 꼈어요. 식당에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랑한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한 5분쯤 들었을 때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너도 잘 지냈어? 저는 그 자리에서 헤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의 목소리였어요. 1년 동안 찾아도 머리카락 한 올 보지 못한 아주버님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헤드폰을 끼고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형, 와줘서 고마워. 우리 큰애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자, 여기 앉아라. 엄마, 재수씨는 안 왔어? 응,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그년이 너 붙잡아서 지 빚 갚게 할 거라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 그러니 어쩌겠니? 이런 날엔 오지 말라고 해야지. 저는 그 한 문장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그년이라니. 1년 동안 매일 저한테 미안하다고 우셨던 그분이? 저는 손이 떨려 녹음기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했거든요. 엄마 진짜 미안해. 1년 동안 두 사람 고생시키고. 형이 미안하게 뭐가 있어. 형 덕분에 우리 다 잘 살잖아. 뭘. 네가 재수 씨한테 1억 가져온 게 쏠쏠했지. 1억을 3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번에도 기대해. 큰 건 하나 있어. 오, 진짜야? 형 얼마나 큰 거야? 5억 단위로 움직일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 한두 달. 형,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줘. 더 끌면 와이프한테 들킬 것 같아. 안 그래도 눈에 불 켜고 형만 찾아다녀. 결혼식 때 1,500이랑 내가 가져간 적금 다 돌려받겠다고 난리야. 들키면 엄마랑 내가 받은 목도 다 개원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들키지 마. 알았어? 알아. 2달만 더 끌면 다 정리되니까 걱정 마. 저는 손이 떨려 입을 막았습니다. 그 1억은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웃기지? 와이프는 1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엄마 연기 진짜 잘해. 엄마가 사돈 앞에서 2시간을 통곡했다는 얘기 듣고 나도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때 무릎 꿇고 2시간을 울었지. 안 그랬어 봐라. 걔가 널 가만뒀겠어? 절대 몰라야 해. 우리가 며느리 돈 빼와서 우리끼리 나눠 먹는다는 거.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헤드폰을 뚫고 제 심장에 꽂혔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그년이 다 뒤집었으면 우리 가족 인생은 풀리는 거 아니냐. 그에 비하면 미안한 척하는 건 일도 아니지. 1년 참고 1년 뒤에 며느리 사업 홀라당 다 벗겨먹고 우리는 해외로 도주하면 돼. 그때까지만 참아.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전 그렇게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실 천장에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목을 짚어보니 시계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결혼식 때 사라진 축의금, 1년 후 5천만 원, 그리고 1억짜리 대출.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2시간을 우셨던 시어머니, 친척 모임마다 며느리한테 면목이 없다고 한숨을 쉬셨던 어머니. 그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게 아니라 분노가 너무 깊어서 차가워진 거였어요. 이혼 생각이 절실했죠. 그런데 곧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으로 끝나면 너무 싼 거 아닌가? 내 고통에 비해서?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빼앗긴 거 다 돌려받고 그 다음에 이혼하자. 그것도 저놈들이 평생 못 잊을 방식으로. 전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전 저희 회사가 거래처와 상표권 분쟁이 있었을 때 저를 도와줬던 분이에요. 그때 일을 어찌나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던지 끝나고 명함을 한 장 더 받아둔 분이었습니다. 형사, 민사, 이혼 다 다루시는 분이었어요.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이세요? 저 강미주예요. 3년 전에 상표권 건으로. 강 대표님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좀 생겨서요. 좀 뵈도 될까요? 그럼요. 오늘 오후 3시 사무실로 오세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 손엔 펜을 들고 다른 손엔 노트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강 대표님,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시댁가족이 짠 연극이 1년 넘게 이어진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결혼식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진 거고요. 이거 1억짜리 대출 명의는요? 강 대표님 사업장이 담보로 잡혀 있다고요? 네. 2달 전에 사업자 보험갱신이라고 속여서 제 서명을 받아갔어요. 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차근차근 가야 가장 아프게 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잡으세요. 그동안 강 대표님은 평소처럼 며느리, 아내 행세를 하셔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그놈들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라고요? 1년을 속았던 것에 더해 6개월을 더? 그렇지만 그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었죠. 할 수 있어요. 받아낼 거 다 받아낼 수만 있다면 1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생신날 못 가서 너무 죄송했어요. 다음 주에 식사 한번 모실게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근데 다음 주는 내가 좀 바빠. 그 다음 주에 보자. 네, 어머님. 그럼 다다음 주에 뵐게요. 푹 쉬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주가 바쁘다고요? 아주버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날 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다음 주에 바쁘다고 하시네요. 혹시 추적 가능할까요? 아주버님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가능해요. 사설 탐정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강 대표님, 지금부터 제가 진행할 일들 다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제 사업장 인감과 도장을 전부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위조 도장으로 더 이상 사기를 칠 가능성을 차단한 거죠. 그 다음엔 명의도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등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제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3개나 더 있더라고요. 다 시아주버님 사기에 동원된 거였습니다. 강 대표님, 이거 즉시 폐업 신고하시고 명의도용 피해 신고 같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강 대표님이 피해자 지위에 고정됩니다. 피해자 지위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그 사업자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이 강 대표님을 찾아왔을 때 강 대표님이 책임을 안 지셔도 돼요. 강 대표님도 피해자다.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아주버님 동선 추적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만에 사설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사무실에서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시아주버님은 시 외곽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시아주버님을 IT 사업가로 알고 있다고 했고 둘이 곧 호주로 이민 갈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님은 베트남으로 잠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변호사님,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또 있어요?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있죠? 1억 각서 보증으로 잡혀 있다는 거. 그거 이미 2달 전에 시아주버님 다른 빚 담보로 잡혀 있어요. 어머님이 1억 보증 서주기 2달 전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잡힌 거예요. 저는 그 보고서를 내려놓고 책상을 한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어머님도 결국 큰아들한테 다 털리셨네요. 며느리 재산 노리느라 자기 재산 노리는 큰아들은 못 봤나 보네요. 우선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시아주버님이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돈을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해외로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은 정말 끝이거든요. 최 변호사가 그 부분에 가장 먼저 짚으셨어요. 출국 금지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서 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피해자들을 모아야 해요. 시아주버님한테 사기당한 다른 피해자들요. 그분들이 형사고소를 같이 들어가면 검찰이 움직입니다. 피해자가 더 있나요?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이런 사람들 패턴이 똑같거든요. 변호사가 며칠 만에 피해자 명단을 추려서 가져오셨어요. 5명이나 됐습니다. 5명의 피해자가 합동 고소장을 들고 검찰에 들어간 게 일주일 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최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그 아주버님이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 갔다가 보안 검색대에서 막혔대요. 가짜 여권 들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시아주버님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형이 공항에서 막혔대. 누가 신고했나 봐. 어떡하지? 누가 신고했을까?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가 보네. 자업자득이지 뭐. 너 그런 말 너무 차갑게 하지 마. 어쨌든 우리 가족이잖아. 누가 가족이야? 가족한테 사기치는 인간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더 어이없지.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하긴 당신이 뺏긴 돈이라고 해봐야 결혼식 축의금 1,500분이잖아. 나머진 다 내 돈이었지. 당신 돈 뺏긴 게 아니라서 화도 안 나? 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그제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떠주고 천연덕스럽게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돈도 곧 받아낼 수 있겠다. 그치?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 그걸 보고 속으로 한 번 더 웃었어요. 시아주버님이 출국 금지로 발이 묶이자 시댁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편은 출장이란 거짓말까지 하며 시댁에 가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공리를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아주버님의 오피스텔이 비는 시간이었거든요. 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변호사님, 오늘 그 오피스텔로 가서 아주버님이랑 동거하는 여자를 만나봐야겠어요. 동거인이요? 동거인 동의를 받으면 안에 들어가서 동거인 본인 물건은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시아주버님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저는 그 오피스텔 주소를 들고 직접 향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더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성 씨 남동생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문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20대 후반의 단정한 여자가 문 사이로 절 보더라고요. 그 사람 동생 와이프시라고요? 네,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쪽 분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녀가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 결혼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신 혹시 그 인간한테 돈 뺏기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작당해서 제 돈 빼돌려서 셋이서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저 혼자 피해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자가 순간 흠칫하더니 떨리는 얼굴로 절 보더군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당신도 피해자일 것 같아서. 전 그 사람들한테 소송이든 신고든 뭘 해서라도 제 돈 돌려받을 생각이거든요. 혹시 도움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듣던 여자가 말하더군요. 사실 저도 결혼 전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줘서 혹시라도 안 갚으면 어쩌나 싶어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벌써 2억 넘게 가져갔는데 돌려주질 않아요. 그 사람이 사기 같은 거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제 돈 못 받을까 봐 무서워서. 결국 이 여자도 피해자였더라고요. 진아 씨가 침실로 들어가더니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갈색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남편 장부예요. 저한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몰래 펼쳐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 명단이랑 액수 이런 거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도 도움 될까요?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보니 정말이었어요. 피해자 이름, 사기 금액, 은닉 자산, 비상 계좌번호, 심지어 가짜 여권 만들 때 쓴 브로커 연락처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님 평생의 사기 행각이 그 노트 한 권에 다 들어 있었어요. 비밀 노트는 최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즉시 보관했어요. 증거 보존 절차도 정식으로 밟았고요. 진아 씨도 그날부터 친정으로 들어가 자기 형사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시어머니 댁에 들러서 환갑잔치 때 남편과 제가 돈을 모아 선물한 7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받아왔어요. 어머님, 그 다이아 반지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생신 때 아무것도 못 해드렸잖아요. 이거랑 잘 맞는 팔찌라도 하나 더 사드리게요. 아이고,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참고로 난 알맹이 굵은 것보다 작은 게 많이 박혀 있는 게 더 좋아. 네, 어머님, 일주일 안에 갖다 드릴게요. 저는 그 다이아 반지를 받아들고 집에 와서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품 시계도 옷장에서 꺼냈어요. 영수증까지 챙겼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7시쯤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남편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거실 한가운데 비닐 매트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박스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옆에는 망치, 가위, 라이터, 그리고 영수증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신발 벗고 들어와. 거실에서 얘기 좀 하자. 여보,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정리하는 거지. 자, 와서 앉아.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시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 얼굴이 시체처럼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지? 저는 녹음을 끝까지 재생했어요. 다 듣고 나서 저는 일어나 첫 번째 박스로 갔습니다. 이 박스 1번, 자, 열어볼게. 박스 안에는 남편이 작년에 산 명품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월급으로 샀다고 거짓말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 제 회사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아주버님께 주고 3등분해서 받은 그 돈으로 산 거였더라고요. 이거 누구 돈으로 샀지? 미주야, 잠깐만. 누구 돈으로 샀냐고. 네 돈으로. 저는 시계를 꺼내 비닐 매트 위에 놓고 망치를 들었어요. 남편이 손을 뻗으며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미주야, 잠깐만. 그거 1,500만 원짜리야. 중고로라도 팔면. 중고로 팔면? 내가 혼자서 생활비 만들며 끙끙댈 때 팔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때는 입국 닫고 있더니 이제 와서 중고로 팔라고? 파렴치한 놈 같으니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망치를 시계 위로 내려쳤어요. 3번 내려쳤을 때 시계는 그냥 금속 조각이 됐습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있지. 사실은 이 시계 주인을 이렇게 때려 부수고 싶더라. 근데 사람을 부술 순 없으니까 내 돈으로 마련한 시계라도 두드려 부수려고 했어. 효과는 좋네. 여보, 진짜 미안해. 진짜 너 안 미안할걸? 미안했으면 그러고 있겠어? 나 같으면 내 비위라도 맞추려고 했을걸? 저는 두 번째 박스로 갔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두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께 갖다 바친 명품 핸드백이 나왔어요. 영수증을 보여주며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 거야. 그러고 보니 당신네 집안에 내가 해준 게 엄청 많네.
저는 가위를 들고 핸드백 가죽을 길게 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길게 그을 때마다 가죽이 갈라지면서 안감이 드러났어요.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당신이 선물로 준 것들이잖아. 그래, 내가 샀지. 내 물건 내가 자르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저는 핸드백 가죽을 갈갈이 찢어 비닐 매트 위에 던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게 충격이야. 네가 알아봐. 왜 이러는지. 저는 세 번째 박스를 열었어요. 거기엔 시어머니 환갑 때 제가 선물한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이아 반지를 본 남편이 그 자리에서 숨을 멎었어요. 여보, 그거 엄마가 환갑 때 가장 좋아한 거잖아. 맞아. 어머님이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자랑하셨지. 그런데 정작 뒤에서는 며느리한테 근연근연 하시더라. 저는 다이아 반지를 비닐 매트 위에 놓고 망치를 다시 들었어요.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안 돼! 뭐가 안 돼? 내 물건을 내가 어떻게든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저는 망치를 내려쳤어요. 한 번에 다이아 한 알이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에 반지 본체가 휘었어요. 다이아는 깨지지 않았지만 프레임은 완전 상처투성이에 일그러졌죠.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재밌었어? 내 재산 빼돌려 셋이서 나눠먹기 하니 맛있댄? 미친놈. 네가 아무리 정신 나간 놈이라도 나한테 이런 짓 할 줄은 몰랐어. 여보, 너 지금 이혼하면 끝인 것 같지? 아니? 나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이혼할 거야. 이것만 받아낼 줄 알아? 이혼하면서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가진 거 싹 다 가져갈 거니까 기대해.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동안 숨도 쉴 생각하지 마.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사실 그 물건들은 모두 겉모습만 비슷한 짝퉁이었습니다. 비싼 물건을 어떻게 망가뜨리나요? 하나라도 되팔아서 돈을 남겨야 하잖아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더군요. 다음날 나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나더군요. 제 눈치를 보는 걸 보니 또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주버님한테 할 이야기 있으니까 집으로 불러. 뭐? 나 형 전화번호도 모르고. 거짓말 그만해! 나 없는 어머니 생신날 다 같이 모였잖아. 연락을 못하는데 어떻게 같은 장소에 모여?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니 폰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주버님이 왔죠. 거실로 들어오다 제 얼굴을 보고는 흠칫하더군요. 남편이 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 신고서 사본, 합동형사 고소장, 가짜 여권 사진, 그리고 시아주버님의 비밀 노트 일부 페이지까지요. 아주버님, 결혼식 식대 1,500만 원, 남편 통해서 가져간 제 돈 5천만 원, 제 사업장 담보 1억, 합해서 1억 6,500만 원 지금 이 자리에서 입금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진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안 넘길게요. 결정적인 증거라니? 아주버님이 돈 보관하는 은행 대여금고 주소, 그리고 동건녀 부모님께 가져간 2억의 흐름. 시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중요해요? 제 돈 안 갚으면 그 두 개도 다 같이 검찰에 올립니다. 그럼 출국 금지는 풀리긴커녕 구속이 빨라지죠. 어떻게 하실래요? 시아주버님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재수씨, 내가 재수씨한테 그렇게까진 잘못한 건 없잖아. 네? 잘못한 게 없다고요? 솔직히 까고 말해서 내 동생이 돈을 가져온 거지 내가 재수씨 돈을 가져온 건 아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똥 됐다 싶으니 자기 동생 갖다 팔더군요. 하긴 남편 놈도 잘못하긴 했죠. 아주버님, 결혼식 날 축의금 들고 가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누구 돈인 것 같으세요? 제 친정 부모님, 제 친구들, 제 직원들이 낸 돈이에요. 그걸 들고 도망친 건 누구죠? 그것도 동생이 가져가라고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동생이 책임져야 한다, 이건가요? 그래, 내 말이 그거지.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습니다. 형이 그 돈 가져오면 나눠 먹자고 했잖아. 자기가 나쁜 놈 되는 대신에 돈만 가져오면 다 나눠준다고. 난 네 와이프 돈이라고 콕 집어 말한 적 없어. 그러니까 책임도 네가 져야지. 둘이서 아주 멱살 붙잡고 원수처럼 싸우더라고요. 나쁜 짓한 인간들의 의리라는 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비밀장부 들켜도 상관없으면 갚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주버님이 남편을 밀치더니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억 6,500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데 딱 5분 걸렸습니다. 시아주버님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이제 끝난 거지? 신고 철회해. 네, 저랑은 끝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동거녀요. 아주버님 동거녀가 그 노트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보류했는데 동거녀는 사정이 어떤지 전 모르니까요. 아주버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해? 전 약속 지켰잖아요. 아주버님 동거녀가 결정한 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 안 그래요? 제가 천연덕스럽게 두 눈 뜨고 되묻자 아주버님이 욕을 내뱉으며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6,500만 원. 1년 동안 빼앗긴 모든 돈이 정확하게 다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제 나도 상관없는 거 맞지? 형이 돈 다 돌려줬잖아. 그래서 넌 잘못 없다고 말하고 싶어? 근데 어쩌냐? 내 눈엔 네가 더 나쁜 놈인데? 이혼 준비 계속 그대로 해.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할 거니까. 남편이 당황한 듯 제게 말을 붙이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외면한 채 밖으로 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 앞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처음 5분 듣고 입을 막았어요. 친정아버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랑 같이 진행했어요. 시아주버님한테 1억 6,500만 원도 받아냈고요. 그래? 근데 그건 원래 받아야 하는 거였잖아. 아빠, 너 힘들게 한 벌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 모두. 친정아버지가 어머니를 한번 보시더니 절 다시 보셨어요. 그리고는 친구분들 모임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죠. 어떤 가족이 1년간 사기에 가담해 며느리 돈을 빼앗아 나누고는 며느리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의 모든 사회관계망에 퍼졌어요. 친정 부모님이 다음 주에 그 동네 부녀회 모임에 가셔서 1시간 동안 시아주버님의 진짜 행적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사기 행각, 가짜 여권, 비밀 오피스텔의 내연녀까지. 그 다음날 그 동네 전체에 시어머니 큰아들 얘기가 쫙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를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큰 권사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부모님 이야기 듣고는 시어머니한테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활동하던 부녀회에서는 회장이 직접 시어머니께 회원 자격 정지를 통보했어요. 시어머니가 일하던 곳에서는 거래처도 뚝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집에 들어와서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와서 앉아. 여보, 앉아. 남편이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밀어줬습니다. 서명해.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사과했잖아. 그리고 돈도 다 받아냈잖아. 그럼 그냥 살 수도 있지. 난 사기꾼이랑은 같이 못 살아. 일주일 안에 서명 안 하면 일주일 후에 너희 회사 인사부장한테 그 녹음 파일 보낸다. 너 형이랑 너네 엄마랑 짜고 명의 도용한 거, 사문서 위조한 거 다 보낼 거야. 너 그날로 해고될 수도 있어. 알지?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 꼭 이렇게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 네가 나랑 결혼한 것마저도 내 돈 때문이었는데 당연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서명하든 안 하든 너희 형은 구속될 거고 너희 엄만 동네에서 매장됐고 넌 회사에서 잘릴 거야. 이혼 서류에 서명만이라도 깔끔하게 해. 안 하면 내가 여기서 더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저는 그 서명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자마자 통곡하셨어요. 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머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라, 어? 잘 들으세요. 큰아드님이 빌린 제 돈은 제가 다 회수했어요. 어머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큰아드님은 곧 구속될 거고요. 큰아드님이 어머님 명의 부동산에 잡아놓은 다른 빚도 있는 거 아시죠? 그거 해결 못해서 그 집 곧 경매 들어갈 거예요. 둘째 아드님과는 오늘 이혼 서류 작성했고요.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진행과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시아주버님은 피해자들이 낸 합동 고소장에 동거녀가 따로 낸 결정적 증거까지 더해져서 구속 수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에 적혀있던 모든 은닉 자산이 추징됐고요. 아주버님이 모은 명품 컬렉션, 비상금, 비밀 오피스텔까지 다 압류됐습니다. 결국 징역형이 확정돼서 교도소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쯤 되니 회사에서 자체 파악이 됐고 결국 권고사직 당했고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서 그동안 쓰던 신용카드도 다 정지됐어요.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얹혀 살게 됐습니다. 같이 살던 집은 반반씩 낸 거라 남편 몫을 위자료 겸 제가 받아왔거든요. 시어머니도 1억 보증각서를 사기로 써준 게 드러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 부분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은 아주버님이 빚 담보로 잡혀 있어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다니던 교회에서도, 활동하던 부녀회에서도, 거래하던 도매시장에서도 다 외면당했어요.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길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제가 가진 압도적인 증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다 제가 완승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모든 자산이 다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봤자 사실 남편이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살던 집을 처분하고 빚을 갚고 지방의 작은 새방으로 이사갔습니다. 두 사람이 단칸방에서 같이 사는 신세가 됐어요. 이사가는 날 저는 등기우편 한 통을 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끼워주신 진주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전 그 진주반지와 함께 메모 한 장을 넣었어요. 결혼 전날 끼워주신 그 진주, 알고 보니 모조더군요. 주신 진주처럼 가짜였던 마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드님은 살다 보니 하자가 많더라고요. 반품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준 진주 반지를 모욕적인 편지와 함께 돌려보냈어요. 보고 열받을 시어머니 얼굴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혼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번화가에 사옥을 가진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가 됐어요. 직원이 30명까지 늘었고 대기업 브랜딩 일을 2건이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저 손님이 오셨는데요. 약속 잡으셨던 분이 아니라서요. 누구요? 이름이 한복희 씨라고 하시는데요. 같이 오신 분은 이재훈 씨라고.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결국 천천히 입을 떼서 안내데스크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1층 로비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내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후줄근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다 꾸미고 온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에 화장까지 하고 남편도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면접이라도 보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다가오셨습니다.
미주야, 미주야!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우리 더 이상 볼 일 없을 텐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해서 말이야. 우리 아들도 반성하고 있고 이젠 너 하란 대로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해보렴. 큰애도 이제 감옥 들어갔으니까 볼 일 없을 거고. 우리 가족이었잖니. 가족이요? 미주야, 우리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 진짜로. 그 일은 우리 큰애 때문에 잘못 휩쓸린 거지. 우리가 널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알지? 옆에 있던 남편도 다가오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인연을 어떻게 끊어? 응? 부부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 인연? 악연이 아니고? 여보, 진짜로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없이 살아보니까 진짜 안 되겠어. 한 번만. 네가 사과한다고 내가 다 받아줘야 해? 난 이미 너한테 신뢰가 없어. 그래서 이혼하고 네 어머니한테 널 반품시킨 거고. 넌 고쳤을 만한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너랑은 두 번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여보,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이야기를 해? 네가 내 입장 대봐. 무정한 게 뭐 대수겠어? 하여튼 다음번에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발들이지 마. 그게 두 사람을 위한 내 배려야. 다음번엔 배려고 뭐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로비 보안 요원이 두 사람을 정중하게 건물 밖으로 안내했다고 나중에 직원한테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회사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인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 이름 때문에 더 무겁게 무너집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알려줘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미안하다는 말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그 말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진짜 미안한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입으로만 반복하지 않습니다.